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비위 첩보 전달에서 시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전 시장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관련 첩보는 경찰청 본청에서 이첩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관련 첩보는 청와대로 파견온 경찰이 작성해 경찰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하명 수사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될 경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법원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명에도 못 미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여파가 학생 감소와 폐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우범지대로 변한 폐교가 전국 390여 곳에 달하지만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첩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인 경찰 출신의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던 이 수사는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 첩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받은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김 전 시장 수사를 했다는 경찰청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첩보의 작성자는 경찰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청과의 가교역인 이 행정관이 관련 동향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도록 하고 하명 수사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경찰 입장에선 청와대가 이첩한 첩보는 일반 첩보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울산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첩보 작성자에게 최초 제보를 했는지, 첩보 작성자가 직접 파악한 내용인지 여부가 하명 수사 논란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돼 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란 말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경찰이 아파트 건설 사업 이권 개입 등의 혐의로 김 전 시장 동생과 측근 등에 대해 벌인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됩니다. 김 전 시장 등은 곧바로 선거 개입이라며 고소를 했고 그동안 울산지검이 수사를 해왔는데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첩보가 2017년 10월쯤 경찰청에 내려갔고 2달 뒤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 질책을 한 정황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청이 알고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만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권력형 비리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이 수사를 계기로 격차가 줄어들며 결국 낙선했다며 청와대가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을 도둑질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발주한 관권선거, 선거농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병수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한 청와대발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김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쟁자인 송철호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15%포인트 가량 앞서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격차가 줄어들며 낙선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9개월 후 검찰은 경찰이 넘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건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입니다. 국회에서는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고 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위증죄로 고발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감 정인장에 나와서 상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에 정확하게 국감 허위 사실을 정언한 거예요. 민가병 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울산에서 시장, 국회의원을 8번이나 떨어졌던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죠.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더욱 간단치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조덕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의 실제 복심은 송 시장이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송철호 시장을 만나 한 말입니다. 농담처럼 건넨 말이지만 2014년 재보궐선거 때 문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까지 참여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과는 지금 30년 됐는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방향과 선택을 늘 함께 해온 정말 아주 오래된 정말 든든한 동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2012년 총선에선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2014년 보궐선거에서도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고 후원회장도 맡았던 특수관계였습니다. 199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송 시장은 시장 2번, 국회의원 6번, 모두 8번을 낙선한 뒤 지난해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청와대가 비리 첩보를 입수해서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같은 관련 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가 만들어져서 경찰로 넘겨지고 또 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먼저 경찰이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지방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날은 지난해 3월 16일이었는데요. 예. 이날은 바로 선거를 석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받는 날 경찰의 압수수색도 동시에 받은 셈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 전 시장은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여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시점이긴 하지만 비리 의혹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결국 지게 됐고요. 황운하 청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 언제부터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반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도 전혀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합니까? 예, 물론 비리 정보를 입수했으면 수사를 시작하는 게 맞죠. 예, 맞긴 한데 하지만 큰 사안이 아니면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씀드린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오해받지 않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의혹이 그랬고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때 박원순 후보에 대한 불법 모급 혐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물론 수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논란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발표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회창 후보는 낙선을 했습니다. 자, 결국 청와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건을 작성했고 또 어떻게 경찰로 전달됐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수사를 시작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후에 김 전 시장과 관련한 혐의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첩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 경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서둘렀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이 과정이 청와대 직제상의 법정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공무원이 선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의 위반 여부는 없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 됩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직전에 기획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선법상의 선거 개입 금지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도 예,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강제 수사 한 달 만에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네, 서울 동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심사는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신문을 마치고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를 진행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냐, 금품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판사의 신문은 2시간 만에 끝났고 유 전 부시장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융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습니다. 부인의 항공권과 골프채, 자신의 저서구매와 오피스텔 제공 등 수천만 원대입니다. 이들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검찰은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착업체가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하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 것도 구체적 혐의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3천만 원을 넘어야 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는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나면 처벌이 더 중한 특가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조국 전 장관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 신세가 됐습니다. 만약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직권 남용 혐의까지 밝혀낸다면 이때는 조 전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 있었습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은 지난 2월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 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당시 특감반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상급자인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걸 부인하지 않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청와대 감찰 라인의 최고 책임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곧 부를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기소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혐의에 얽혀 서울중앙지검의 세 번째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에 더해 민정라인이 경찰 하명 수사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초 가족비리 사건에선 부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감찰 무마와 선거 개입 의혹 두 가지 사건 수사가 더해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렇게 전국의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난방기구도 거절하며 8회째 야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넘기면서부터는 건강이 몹시 악화돼 의료진을 대기시킨 상태지만 본인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단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 대표는 장기간 단식으로 말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셔서 지금 모습은 한 20일 정도 단식하신 모습이라고 저희가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라. 특히 단백뇨가 나올 만큼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당 관계자들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지났다고 판단해 황 대표가 거부하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킬 계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를 기록하는 추위가 계속되면서 당 관계자들이 난방기구를 설치하자고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황제 단식이라고 비판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단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으로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우 전 경남지사도 황 대표를 찾아 단식을 말렸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총선 전 미북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로 정상회담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의원님들 비장한 각오로 오늘 의원총회에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모인 한국당 의원총회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도 소개됐는데 내년 4월 총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총 이후 일부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가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미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법여권은 발끈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적 없다면서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총선 직전 회담이 열릴 경우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한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자는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 안이 피해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 없는 배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2+2+ 알파 법안 초안은 기억인권재단을 만든 뒤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양국 정부 지원금에 국민 성금까지 보태 총 3천억 원을 모으는 방안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잔금 60억 원도 이 기금에 옮겨집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 1,500명에게 2억 원씩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과거 독일이 나치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방식입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돈을 낼 수 없다던 일본도 이 방안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의견 수렴도 없었고 일본의 사과도 전제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피해자들은 문희상 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에도 문희상 의장 측은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지난 4월 방화 살인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에 큰 목소리로 항의하다 끌려나갔고 피해 유족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아파트 4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복도를 따라 대피합니다. 안인득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대피하던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 1심 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과대망상 환자로 내몰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자 큰 소리로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의 제약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안인득의 1심 재판은 안인득 본인이 원했던 대로 지난 사흘 동안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자신도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지만 배심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명의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기자입니다. 안인득은 지난 7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배심원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안인득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휘발유를 사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의견을 제시했고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 앞서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며 변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안인득은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고 따졌고 변호인은 저도 하기 싫어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감정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피고인과 변호 초기부터 좀 접견 당시부터 좀 말이 계속 안 통했었고 안인득은 결국 자신이 원했던 국민 참여 재판에서 완패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병사가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해당 부대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록도 하지 않고 상부 보고도 하지 않아서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충주 소재 공군 19전투비행단 생활관에서 A1병이 스스로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병사가 늦지 않게 발견했고 급히 의무대가 출동해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상급 부대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는 단장이 공군 본부에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의무대장도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내부 문건에는 상부에 보고되는 앰뷸런스 출동 일지와 응급 후송 일지엔 환자 병명과 경과가 빠져 있었습니다. 최초 목격자가 A1병 숨통을 트이게 하고 생체 징후를 확인하며 후송했던 걸 두고 발병 경위를 자연 발생이라 기입했습니다. 반면 부대 내부용 당직 일지엔 다급했던 상황이 자세히 적혔습니다. 공군 측은 예규에 따라 사망이 아닌 이상 상급 부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은폐를 지시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록 고의 누락에 대해선 병사가 후송이 급해 이전에 기재했던 자연 발생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검찰이 옛 국군 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6년여 전 현역 장성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령은 군부대 안팎에 감청 장비를 설치해두고 이 수십만 건의 통화를 감청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예비역 중령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년 서울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 현역 고위 장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 주변에 감청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감청 장비는 주변 200m 거리 안에 있는 대상들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군부대 안팎에서 쓰여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A씨가 벌인 불법 감청은 최소 6개월 동안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고 지난 9월에서 10월쯤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감청 장비 7대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감청에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청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오늘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비위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감청을 벌였는지 방위사업체와 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더 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가 0.88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한명선이 깨지면서 충격을 줬는데 1년 만에 0.9명선마저 깨진 겁니다. 먼저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 쇼크 송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총 26개의 요람이 있는 신생아시. 절반은 비었습니다. 20명 정도는 늘 있던 2, 3년 전과 비해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유지가 안 되는 정도의 환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올해 9월 출생아 수는 24,123명. 1년 전보다 2,000명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2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저출산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7만 4천 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고작 0.88명으로 지난해보다 0.08명 줄었습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습니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합계 출산율 2.1명의 절반은커녕 42% 선에도 못 미칩니다. 출생아 절벽이라는 것들이 아주 크게 아마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우리가 피부로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통상 4분기엔 출산을 꺼려 수치가 더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최초로 3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저출산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폐교 증가로 이어집니다. 일부 학교는 매각을 통해서 재활용이 추진되지만 쓰레기장으로 우범지대로 변해서 골칫거리인 곳도 전국적으로 390여 곳에 달합니다. 저출산으로 매년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과 녹슨 자물쇠, 건물을 타고 오른 덩굴과 거미줄, 그리고 버려진 동상. 힘없이 떨어지는 외벽이 음산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건물이 이게 상당히 낡았는데. 공포 영화 세트 같은 이곳은 지난 2009년 문을 닫은 전남의 한 폐교입니다.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 외벽은 이렇게 곳곳에 금이가 있고 심지어 건물 외벽에 구멍이 뚫려 이렇게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아, 얘기를 다 안 나불어. 안 나불어. 그냥 폐지가 돼버려. 경남 하동의 또 다른 폐교. 세워진 지 100년이 넘은 이곳은 운치 있는 교정으로 유명했지만 13년째 방치되면서 우범지대가 됐습니다. 학교 유리창을 다 깨놨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막 진짜로 막 엉망으로 해놨어. 술병이야 뭐야. 이처럼 방치된 폐교가 전국 395곳에 달합니다. 일부 폐교는 재활용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 임대한 경남의 한 폐교는 사실상 폐기물 처리장이 됐습니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교실엔 누군가 버리고 간 톱밥과 먼지만 수북합니다. 조각 짜는 사람이 하나 와갖고 온 전신 어디를 놓고 뭐.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지금까지 문을 닫은 학교는 전국에 3,700여 곳. 매년 평균 34곳의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숙박시설과 연수원, 카페 등으로 재활용되지만 여전히 계획 없이 방치된 곳도 많은 게 현실. 수년째 방치된 폐교에선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으시시한데요, 실제 이곳에선 3년 전 공포 체험을 하던 30대 남성이 저수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방지를 위해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높은 펜스가 세워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폐교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제 학구 주민이나 동창회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찬성이 돼야 되는데 과정 속에서 이제 반대가 심해요. 전문가들은 폐교를 지역재생 사업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은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주민 참여를 시키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고 매일 텅 빈 학교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공허함은 더욱 커집니다. 허전하죠 뭐. 꿈만 갖고. 현장 추적이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연평도 도발 9주기가 되던 날에 북한이 서해 해안포를 발사한 사실을 두고 우리 국방부가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나온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은 우리가 최대한 인내할 때, 참아야 할 때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사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당일 부대를 시찰했던 김정은 동선을 사전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사 당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확인했습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당일 음파 탐지로 의심 동향을 파악했다며 포격 시간도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 사이라고 특정해서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인내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간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이 또다시 군사합의를 위반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만일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서를 휴지로 만들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군은 어제 오전 북측에 전화와 팩스로 합의 위반에 대한 항의 의사를 전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해 NLL 인근 섬 17곳에 군사시설과 병력을 배치해서 사실상 서해를 요새로 만들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가던 시절 유람선이 정박했던 장전항에서도 해군 함정이 포착되고 있는데 9.19 군사 합의를 해놓고 북한이 마음 놓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실제 상황. 아파치 헬기가 사격을 하고 K9 자주가 바다를 향해 불을 뿜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매년 3, 4회 해오던 사격 훈련이 전면 중단된 건 지난해 9월. 서북도서에 설치됐던 함포에도 덮개가 씌워졌습니다. 남북이 서해 덕적도와 초도 사이 135km 구간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9.19 합의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북한군은 9.19 군사 합의에 개의치 않는 듯 서북도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동도에서 불과 3km 떨어진 황해도 연백에는 북한 군 초소가 설치됐고 지난 23일 해안포 사격을 한 창린도에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갈도에는 방사포가 남쪽을 겨냥하고 있고 그 옆 아리도에도 북한군이 배치돼 있습니다. 강화도 인근의 한박도에는 레이더가 놓여 있죠. 이렇게 서해 20여 개 무인도 중 3곳을 뺀 모든 지역에 북한군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무력 충돌 우려가 높아집니다. 서북도서의 포화 감시 장비 등 요새화 시설을 통해서 국지 도발로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도발을 합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유사시 북한군 사정권에 있는 인천공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군을 코앞에 둔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땅을 다 팔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다. 겁나서 못 살겠다. 하지만 군은 대응에 줄곧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군사 합의서 체결되기 전에 조성을 했. 정경두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의 한박도 초토화 발언을 진화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죠. 유사시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 표현 자체가 마치 이게 뭐 무슨 그 표현이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북한은 최근 동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하지만 과거 우리 유람선이 정박했던 장전항에 함정들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남측 시설을 드러내고 관광지구로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9.19 남북 합의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9.19 합의가 평화는커녕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기회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갈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요즘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종부세는 사실 고가 부동산 소유자나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제인데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형의 공시가격이 올해 처음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 채만 가져도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1,200만 원 내야 합니다. 강북의 일부 아파트 단지들도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60만 명, 지난해보다 14만 명 늘었습니다. 세수도 60% 늘어난 3조 300억 원에 달합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하려고 하면 이번엔 양도세가 발목을 잡습니다. 대개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팔고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어떤 저기를 하고 싶은데도 정말 세금 때문에 못 팝니다. 하지만 이런 세 부담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세 부담을 덜어줬는데 이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높여 종부세 감소 효과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에 대한 검토라든지 보유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런 플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정부가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해가 갈수록 보유세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10대 고교생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유감을 전했지만 시위대는 국가가 죽인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콜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한창이었던 지난 23일, 탕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쓰러집니다. 피해자는 18살 고등학생 딜란 크루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쏜 미확인 물체에 맞은 후 병원에 실려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딜란은 열악한 공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Me causó mucha indignación porque es un estudiante que quería entrar a una universidad pública. 이반두케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시위대는 국가가 딜란을 죽였다며 분노했습니다. Mostrarle al pueblo que estamos indignados por la muerte de nuestro compañero Dylan, que fue asesinado vilmente por el SMAT. 콜롬비아에서는 정부가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춘다는 소식에 민심이 폭발하면서 일주일째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시위대와 경찰 등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 시작 사흘 뒤 대통령이 대화에 나섰지만 큰 성과 없이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지하철을 놓쳤을 때와 탔을 때 두 가지 삶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지하철을 놓친 주인공은 강도를 당하고 응급실까지 가게 됩니다. 반면
닫히는 지하철 문을 비집고 탔을 때는 멋진 남자를 만나죠. 한순간의 선택은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곤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보며 그가 만약에 법무장관 자리를 사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가족의 여러 의혹이 언론에 추적당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내와 동생이 구속돼 법정에 서지도 않았고 본인 역시 검찰에 소환될 일도 없었겠죠.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야당 시장을 겨냥한 하명 수사 의혹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한 가족의 비범한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혹의 무대가 모두 그가 이끌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수석 비서관 중에 누가 가장 세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민정수석이라고 할 겁니다. 권부 안에 권부라는 얘기죠.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공정위까지 힘께나 쓴다는 기관 사람은 다 모여있는 곳이고 권력의 운명을 결정할 온갖 정보가 시시각각 쌓이는 곳입니다. 그 감시망에는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수석실이 야당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장으로 당선된 여당 후보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고 경찰 수사 책임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석연치 않은 그림의 한가운데 조국 전 수석이 등장하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낼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력의 선거 개입보다 더 위험하고 엄중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의 길목에 조국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스스로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1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진실게임 시즌2였습니다. 내일은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엔 구름이 다소 지나겠고 기온도 딱 이맘때 수준일 텐데요.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 9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른 지역은 대전이 11도, 전주 12도, 창원도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일 밤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쪽으로는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최고 30cm까지 쌓일 수 있겠습니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대부분 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 막바지 가을 날씨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 중에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9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